한때는 제 전부라고 생각했던 남편 때문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요. 다행히 한 은인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살 수 있었네요. 벌써 10년도 더 전의 일인데 아직도 가끔 그때로 돌아가는 악몽을 꿔요. 누군가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깨끗하게 잊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썰밤을 찾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먼저 제 출생부터 밝혀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고아거든요. 6살 무렵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여러 친척집을 전전하다 결국 보육원으로 가게 됐죠.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굶긴다거나 매질을 하는 선생님도 없었고요. 같이 지내는 아이들도 모두 착했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뒤로 친척들에게 줄곧 눈칫밥만 먹고 자란 저는 차라리 보육원 식구들이 제 가족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그 중에는 유독 저를 잘 챙겨줬던 4살 위 오빠도 있었어요. 그 오빠는 착하고 다정한 데다 얼굴도 잘생겨서 선생님은 물론 아이들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이었죠. 늘 오빠가 갖고 싶었던 저는 마치 어미 쫓아다니는 새끼 오리처럼 그 오빠 뒤만 졸졸 쫓아다녔어요. 그게 귀찮았을 법도 한데 오빠는 늘 친동생처럼 저를 챙겨줬답니다. 식사 시간에 배식도 대신 받아 갖다 줬고요.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엔 자기 선물을 제게 양보하기도 했죠. 나중에 오빠가 다른 집으로 입양 가게 됐을 땐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도 데려가 달라고 종일 떼를 써서 오빠는 물론 보육원 선생님들도 곤혹을 치렀죠. 보다 못한 오빠는 나중에 꼭 다시 만나러 오겠다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해줬어요. 진짜지? 오빠 진짜 나 다시 만나러 올 거지? 그래 경이야. 오빠가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어? 가서 새 집에 적응하고 나면 그때 꼭 만나러 올게. 약속해. 알겠어. 그럼 꼭 와야 돼? 하지만 입양 간 다른 친구들이 의뢰 그렇듯 오빠도 다신 보육원으로 걸음하지 않았네요. 제가 오빠를 다시 만난 건 그로부터 약 15년이 흐른 뒤였어요. 당시 저는 보육원을 갓 졸업하고 홀로서기를 한 상태였어요. 일단 취업부터 하려고 했는데요. 고아의 변변한 기술도 뭣도 없는 저를 받아줄 곳은 많지 않았죠. 이력서를 넣는 회사마다 번번이 낙방해 보육원을 나올 때 받았던 자립지원금도 점점 바닥을 드러냈죠. 이대로는 굶어 죽겠다 싶어 일단 급한 대로 자취하던 집 근처에 있는 작은 한밭집에 들어갔어요.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곳이었는데요. 안 사장님은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바깥 사장님은 홀서빙 및 매대를 관리했어요. 인근 아파트 일대가 재개발이 되면서 인부들이 많아져 덩달아 손님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보조 역할로 저를 뽑은 거였죠. 처음 해보는 식당 일은 참 힘들었어요. 새벽같이 출근하면 커다란 고무대야에 양파, 마늘, 감자 등 온갖 식재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럼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점심시간 전까지 화장실 한 번 못 가고 재료를 다듬어야 했죠. 그 다음엔 또 밀려드는 손님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러야 했고요. 좀 한가해졌다 싶을 땐 밀린 설거지를 처리해야 했어요. 정말 단 1분도 쉴 틈이 없더군요. 하지만 일보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바깥 사장님의 추근덕거림이었죠. 안 사장님이 같이 있을 땐 제게 눈길도 안 줬는데요. 어쩌다 단 둘이 남게 되면 자꾸만 은근하게 추파를 던지고 성적인 농담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보다 10살은 더 어린 여자애한테 말이죠. 뭐라고 대거리도 못하고 그냥 어색하게 웃어 넘기기만 하자 나날이 희롱의 강도가 세졌어요. 급기야
나중엔 어깨가 뭉쳤다느니 손이 곱다느니 하면서 제 몸을 만지기까지 했죠. 맘 같아선 당장 그만두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한 달에 들어가는 월세며 식비 같은 걸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출근해 식재료 손질부터 하려는데 안 사장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군요. 경이야, 미안한데 요 앞에 식자재 마트 가서 감자 한 박스만 사다 줄래? 주문한다는 게 깜빡했네. 아, 네, 얼른 다녀올게요. 종종 부족한 재료는 마트 가서 사오곤 했거든요. 전에도 몇 번 심부름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안 사장님에게 돈을 받아 밖으로 나왔죠. 그런데 홀에 있던 바깥 사장님이 갑자기 저를 쫓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사장님은 왜 따라오세요? 아유, 그 감자 그거 무겁잖아. 그 가냘픈 발로 어떻게 들려고 해. 내가 들어줄게. 괜찮아요. 혼자 들 수 있어요. 아이, 됐어. 남자답다 뭐해. 이럴 때 써야지. 저기 노래방 있네? 경희씨 노래 좀 하나? 어쩐지 쎄하다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바깥 사장님은 길가에 있던 노래방 간판을 보고는 갑자기 저를 그리로 끌고 가려 하더군요. 딱 노래 한 곡만 부르고 가자니까, 어? 안 돼요. 아직 장사 준비 하나도 못했는데 노래방은 무슨 노래방이에요. 나중에 일 끝나고 안 사장님이랑 다 같이 와요. 에헤이, 못하면 오늘 장사 접으면 되지. 내가 사장이야, 어? 이리 와봐. 우리 경희씨 목소리도 예쁜데 노래는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사장님은 거의 반강제로 저를 노래방 입구까지 질질 끌고 갔어요.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봤지만 성인 남자의 힘을 이겨낼 순 없더라고요. 이대로 사장님과 아무도 없는 꽉 막힌 공간에 갇히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남자 경험이라곤 전혀 없었지만 큰일 난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나중엔 눈물이 다 나더군요. 사장님 제발 놔주세요. 전 가기 싫다고요. 경희씨 정말 이럴 거야? 그냥 노래 한 곡 하자는 거야. 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그렇게 노래방 앞에서 사장님과 계속해서 실랑이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지나가던 남자 한 명이 저희에게 다가오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뜻밖의 말을 던졌습니다. 너 경희 아니니? 땡땡 보육원 서경이 맞지? 갑작스럽게 제 이름이 불리자 얼마나 놀랐던지요. 저는 물론 사장님까지 실랑이 하던 걸 멈추고 남자를 바라봤죠. 서글서글한 인상이 왠지 모르게 낯이 익더라고요. 설마 영훈 오빠? 그래, 경희도 맞구나. 야, 이게 얼마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남자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저를 챙겨주던 바로 그 오빠였어요. 참 이상하죠? 못 만난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이상하게 오빠 얼굴을 보자마자 안심이 되면서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빠 나 좀 살려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사장님이 자꾸 날 이상한 데로 끌고 가려고 해. 난 싫다고 했는데 자꾸 막 가자고. 전부터 막 어깨나 손도 만지고 같이 살고 싶다느니 이상한 농담도 하고 그랬어. 나 너무 무서워. 제 말에 오빠의 안색이 급변했어요. 무서운 표정으로 사장님을 노려보면서 지금 경희 말이 사실입니까? 하고 묻더군요. 그러자 사장님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어요. 왜 아니겠어요. 오빠가 키도 훤칠하니 몸도 다부진 게 힘 꽤나 쓸 것 같았거든요. 사장님은 그때까지도 붙잡고 있던 제 팔목을 황급히 놓고는 손을 내저었죠. 아닙니다. 그냥 장 보러 가는 길에 노래방 있길래 노래나 한 곡 하자고 했던 건데 이 친구가 오해했나 봐요. 그럼 경희씨 오랜만에 아는 사람 만난 것 같은데 천천히 얘기하다 와. 감자는 내가 사갈 테니까. 사장님은 횡설수설하더니 그대로 도망쳐버렸어요. 그제야 한껏 긴장돼 있던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또다시 울음이 새어나오더군요.
많이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경이야. 안심해. 오빠는 당황했을 법도 한데 옆에서 저를 다독이며 진정시켜줬어요. 마치 보육원에서 함께 지내던 어린 시절처럼 말이죠. 순식간에 옛날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더군요. 가까운 커피숍에서 오빠와 그동안 밀린 얘기를 나눴어요. 놀랍게도 오빠는 사장님이 되어 있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던 주류 수입 사업을 물려받았다고 하더군요. 사장님이라니 대단하다 오빠. 멋있어. 멋있을 것도 없어. 요새 불경기라 매출도 뚝뚝 떨어져서 아주 죽겠다. 그나저나 경희 넌 그 한밭집 뭐 어떻게 계속 다닐 거야? 그 사장 인상이 쎄한 게 아무래도 좀 그래. 그냥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 알아보는 게 어때? 나도 그러고 싶은데 다른 할 일이 있어야 말이지. 나 사실 오빠 떠난 뒤에도 다른 집으로 입양 못 갔어. 그래서 여전히 고하고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등학교도 다니다 말았거든. 뭐 하나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겠어? 제 푸념에 오빠가 골똘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부끄러운 마음에 차마 그런 오빠를 마주보지 못하겠더군요. 지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같은 고아였던 오빠는 어느새 제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먼 세계의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런 제 마음을 안 걸까요? 오빠가 갑자기 불쑥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경희야. 오빠가 진작 너 만나러 갔어야 했는데 사는 게 바빠서 계속 미루다 보니. 그래도 나 보육원에서 나온 뒤로 한시도 널 잊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제부턴 오빠가 너 책임질게. 일단 그 한밭집부터 그만둬. 뭐? 됐어. 오빠가 왜 날 책임져. 오빠의 말에 기쁘기보단 당혹감을 느꼈어요. 제가 괜한 소리를 해서 오빠의 죄책감을 자극했나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괜찮아. 안 그래도 회사에 경리 한 명 그만둬서 도와줄 사람 필요했거든. 네가 좀 도와주라. 응? 경리?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다 할 수 있어. 다른 직원들이 잘 도와줄 거야. 그 한밭집 오늘 바로 그만두고 내일부터 출근해. 알았지? 오빠는 막무가내로 제게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요. 받아보니 오빠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회사 주소가 적혀 있었죠. 오빠는 이만 가볼게. 혹시라도 그 한밭집 사장이 너한테 뭐라고 하면 바로 전화하고. 알겠어. 고마워 오빠. 결국 오빠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오빠는 저를 향해 씩 웃더니 일이 있어 먼저 가보겠다며 일어섰죠. 혼자 남겨진 저는 망설이다 다시 가게로 갔어요. 그리고 바로 그만두겠다고 말했죠. 바깥 사장님은 지레에 찔렸는지 아무 말 않고 냉큼 그러라 하더군요. 다음 날부터 오빠 회사로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입은 옷이며 팔목에 찬 시계가 삐까번쩍 하길래 엄청 큰 회사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규모는 아담하더군요. 직원들은 저까지 5명이 전부였고요. 사무실도 많이 낡아 있었죠. 그래도 오빠와 함께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네요. 오빠는 사장이면서 말단 직원인 저를 직접 가르쳤어요. 덕분에 빠르게 일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오빠가 잘한다고 칭찬할 때마다 절로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오빠는 제게 점점 소중한 사람이 돼갔어요. 언젠가부터 오빠를 볼 때면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죠. 그 두근거림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네요. 홀로 괴로워하던 저는 결국 술의 힘을 빌려 오빠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말았어요. 거절당하고 다신 안 볼 것까지 각오한 결사의 고백이었는데요. 이게 웬걸. 글쎄 오빠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지 뭐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고백할 걸 그랬네.
혼자 마음고생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줘서 고마워, 경이야. 우리 앞으로 잘 만나보자. 오빠의 달콤한 대답 앞에서 저는 바보같이 또 울고 말았어요. 으이그, 또 운다. 이 울보.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 오빠가 내 마음 받아줄 줄 몰랐단 말이야. 슬퍼도 울고 기뻐도 울고 하여간 귀여워 죽겠다니까. 나중에 프로포즈는 꼭 내가 먼저 할게. 기대해. 오빠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사귄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제게 결혼하자 하더군요. 기뻤지만 너무 빠른 게 아닌가 걱정도 됐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빠도 저도 둘 다 고아 출신이라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어요. 결국 다시 만난 지 반년 만에 결혼을 준비하게 됐죠. 당시 오빠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머님이 혹시나 절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떡하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고아였던 오빠를 거두어 잘 키워준 분답게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더군요. 처음 만난 날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가, 영훈이한테 얘기 들었다. 네가 영훈이 보육원에서 나올 때 같이 데려가 달라고 떼쓰던 그 꼬마였다며? 그때 네가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다시 만날 운명이어서 그랬나 보다. 앞으로 잘 부탁하마.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그래. 날 친정엄마처럼 편하게 생각하렴. 내 돌아가신 너희 부모님 몫까지 널 귀하게 아껴주마.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드디어 나도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생긴 것 같아 그날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렇게 무사히 첫 인사를 마친 후 저와 오빠는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오빠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였죠. 제가 들어갈 때부터 이미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았는데 대기업에서 본격적으로 수입 주류 시장에 뛰어들면서 거래처를 다 뺏기고 만 거예요. 그렇다고 결혼을 미루고 싶진 않았어요.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오빠 옆에서 아내로서 의지가 되어주고 싶었죠. 오빠도 제게 미안해서 말만 못할 뿐 저와 같은 생각인 것 같더군요.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 모시고 좋은 곳에서 밥 한 끼 먹는 걸로 식을 대신하고 살림부터 합쳤어요. 그래도 혼인신고는 했으니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되긴 한 거였죠. 남편은 나중에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결혼식을 다시 하자고 하더군요. 또 다른 건 몰라도 신혼여행은 꼭 다녀오자고 하더라고요. 그럴 돈이 어딨냐고 됐다고 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어요. 아무래도 제게 미안했나 봐요. 어차피 나 사업 다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하면 바빠질 거야. 그 전에 잠깐 머리도 식힐 겸 다녀오자. 멀리 좋은 곳은 못 갈 것 같고 일본 어때? 난 진짜 괜찮은데. 내가 안 괜찮아서 그래. 그래도 새 신부랑 첫날 밤은 치러야지. 짓궂은 채 하면서도 내심 저를 위해주는 남편이 참 고마웠어요. 결국 못 이기는 척 그러자고 했죠. 인생 첫 해외여행이었던지라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창 여행을 준비하던 중 남편이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바로 시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가면 안 되냐는 거였죠. 어머님도 같이? 신혼여행인데? 좀 그런가? 근데 우리 엄마 젊은 적부터 아버지 때문에 고생해서 해외도 못 가봤어. 아버지가 지독한 짠돌이라 엄마 10원 하나 쓰는 것까지 다 검사했거든. 나야 뭐 그래도 사업하면서 여기저기 가봤지만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효도 한 번 못했는데 우리끼리만 또 여행 간다고 하니까 마음에 걸리네. 이번 여행 경비도 엄마가 가지고 있던 아버지 유산 일부 처분해서 마련해 준 거거든. 어떻게 안 될까?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차마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렇게 하자고 했죠. 들떴던 마음이 살짝 가라앉은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기왕 가는 거 잘 모시고 다녀와야겠다 싶었죠. 그땐 정말 몰랐네요. 이 여행 너머에 끔찍한 흉계가 도사리고 있을 줄은 말이죠. 경비를 아끼기 위해 배를 타고 갔는데요. 배멀미 때문에 어찌나 고생을 했는지 막상 일본에 도착했을 땐 진이 쫙 빠진 상태였어요. 게다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남편이 제게 좀 무심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괜찮냐면서 저부터 챙겼을 사람이 시어머니 옆에만 딱 붙어 있더군요. 둘이서 계속 뭔가를 속닥거리는데 제가 다가가기만 하면 입을 조개처럼 딱 다물어 버리더라고요. 서운했지만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 예민해서 그런 거겠거니 했어요. 항구에서 시내로 이동하자마자 식당에서 밥부터 먹고요. 미리 남편이 예약해놓은 렌터카를 찾았어요. 시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아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걸 힘들어할 것 같아 빌린 거였죠. 우리나라랑 운전석도 차선도 반대라 남편이 처음엔 좀 헤맸는데요. 워낙 운전을 많이 하고 다녀서 그런지 이내 바로 적응하더군요. 첫날 일정은 온천이 유명하다는 마을에 가서 상점 구경도 하고 인근 여관에서 하루 숙박하며 온천도 즐기는 거였어요. 시골 동네라 뭐 볼 게 있을까 싶었는데 아기자기한 상점도 많고 그야말로 별천지더군요. 그런데 이게 웬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도 시어머니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놀라서 왔던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봤지만 찾을 수 없었죠. 낯선 곳에 혼자 남겨졌다는 걸 깨달으니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경찰을 부르고 싶어도 핸드폰도 안 터지지, 말도 안 통하지, 방법이 없더군요. 일단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남편이 저를 찾아주기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1시간, 2시간,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네요. 문득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돌아오지 않을 부모님을 기다리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만큼이나 참 막막하고 서럽더군요. 오늘따라 유난히 무심했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생각나면서 혹시 날 이 머나먼 이국 땅에 버린 건 아닌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임금 상점가를 구경하던 노년의 부부와 젊은 남자가 자기들끼리 무어라 속닥이더니 갑자기 제게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 호객행위라도 하려는 건가 잔뜩 경계하고 있자니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기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한국인이죠? 무슨 일이 있어요? 익숙한 우리나라 말을 듣자마자 안심이 확 됐어요. 구세주를 만난 심정이더군요. 한국인이세요? 실은 제가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분명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옆에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 없더라고요. 아까 저쪽 꼬치가게 앞에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그때 둘이 인파에 휩쓸렸나 봐요. 벌써 2시간이 넘었는데 핸드폰 로밍을 안 해서 연락도 안 되고 경찰에 신고도 못 하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진정 좀 하세요. 아까 보니까 역 앞에 여행자 센터 같은 게 있던데 그리로 가보죠. 가족분들이 뭔가 메모를 남겨놨을지도 몰라요. 고맙게도 남자는 적극적으로 저를 돕겠다 나섰어요. 같이 있던 노년의 부부도 젊은 처자가 얼마나 놀랐냐면서 저를 위로하더군요. 알고 보니 셋이 한 가족이더라고요. 남자의 부모님은 커피숍에서 잠깐 쉬기로 했고요. 그 사이에 남자가 저와 같이 여행자 센터까지 가주기로 했어요. 걸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보니 자연스레 남자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죠. 남자는 저희 남편과 동갑이었고요. 직업은 변호사였어요. 그동안 일이 바빠 도통 틈을 못 내다 간신히 어머니 생신에 맞춰 여행을 온 거라고 하더군요.
효자시네요. 어머니가 참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긴요. 빨리 장가가라고 성하신데. 그동안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피해 다녔는데 여행 왔으니 꼼짝없이 같이 다녀야 하잖아요. 거의 30분에 한 번씩 결혼은 언제 하냐고 잔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는 차갑게 생긴 외모와 달리 부침성이 좋았어요. 딱 봐도 무탈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란 티가 나더군요.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마침내 여행자 센터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정말 그 앞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두 사람도 저를 계속 찾아다니고 있었는지 꼴이 엉망이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달려갔는데 저를 발견한 남편은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대체 어디 있던 거야?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 줄 알아? 미안해. 상점 구경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아니 그딴 변명 안 듣고 싶고 대체 어디 있었냐고. 내가 당신 찾는다고 이 동네를 2바퀴나 돌았는데. 나도 당신이랑 어머님 찾는다고 계속 돌아다녔지. 그래서 길이 엇갈렸나 봐. 전 남편을 본 순간 안심도 되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나 봐요. 너무 걱정해서 그랬던 건지 어쩐 건지 도무지 진정하질 못하고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계속 언성을 높이더군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미아가 됐으면 한자리에 가만히 있어야지. 싸돌아다니긴 또 왜 싸돌아다녀? 당신 중졸인가 지금 일본 전체에 광고할 일 있어? 이래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급기야 남편은 제 학력까지 들먹이면서 빈정거렸어요. 옆에 저를 도와준 남자가 여전히 같이 있는데 너무 창피하고 서운하더군요. 그래도 오죽 놀랐으면 그럴까 싶어서 애써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죠. 여보 왜 그래? 당신 나 걱정 많이 했구나. 그래도 이렇게 아무 일 없이 다시 만났으니 됐잖아. 내가 잘못했어. 그만 화 풀어, 응? 되긴 뭐가 돼? 하마터면 돈 10억이... 꽥꽥 소리를 지르던 남편이 갑자기 아차하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어요. 뜬금없는 돈 얘기에 저는 어리둥절했죠. 응? 10억이라니?